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전 여러분들의 최저 성취 수준, 국어 최저 성취 수준, 제 국어 최고 성취 수준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왔고요. 네, 지금 촬영이 지금 세 번째인데요. 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서정 극교술 서사입니다. 서정 극교술 서사 무엇인가 볼 건데요. 전 여러분들의 이제 최저 성취 수준을 낮춰드리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알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최소한 알아들어야지 문제가 풀려진다. 그런 것들 이제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정 갈래는 무엇이냐? 작가의 주관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문학 양식이죠. 작가의 주관적인 정서가 드러납니다. 똑같은 얘기 너무 많이 쓰였죠?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주관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문학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정 갈래에는 작가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미안함, 고마움, 슬픔, 네, 굉장히 슬프고요. 지금 굉장히 슬프네요. 네, 그래서 서정 갈래에는 작가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는 작품 속 화자를 내세워 개인의 사상이나 정서를 은유로 있는 표현을 형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작가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사람, 뭐 블라블라블라 떠들어대는 사람은 이제 서정 갈래는 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화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서정갈래는 비유상징 단어들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이 짧아서 함축적으로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상을 감각적으로 구체화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심상이라는 것은 여기 있죠. 심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내 눈앞에서 그 글이 마치 상상이 되는 것처럼 내 이미지로 찰칵 보여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가 날아간다라고 하는 시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글을 읽을 때 마치 내 눈앞에 새가 날아가는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과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정서인데요. 작가의 이제 감정이 그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운율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운율은 리듬감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이제 글자 수의 반복이라든지 똑같은 글의 반복, 말의 반복이라든지를 통해서 음악적 효과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같은 것들이 있겠죠. 다음에 작품을 둘러싼 맥락. 요거는 조금 알아둡니다. 작가, 서적 맥락, 독자 같은 것을 통해서 작품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그래서 별에는 밤이라는 여러분들의 책에 나오는 지문을 가져왔는데 시험에는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배웠던 부분들만 잠깐 넘어가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아무 걱정도 없어 라고 할 때 나가 화자입니다. 네, 아까 찾았는데 또 찾아봐요. 나는 아무 걱정도 없어. 여기서 나는 화자고요. 내가 아무 걱정도 없대요. 이제 아무 걱정도 없다라고 하는 이 편안한 마음을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 거고요. 다음에 별 하나의 추억, 별 하나의 사랑, 별 하나의 쓸쓸함. 가을 속 별들을 다 해일 듯합니다. 마치 이걸 딱 보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별을 보고 있는 내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것이 바로 심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별 하나의 사랑, 별 하나의 사랑, 별 하나의 추억, 아이고, 별 하나의 쓸쓸함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별 하나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은율이 형성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서사갈래인데요. 서사갈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사갈래라는 것은 이야기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사갈래는 시가 아니라 소설을 의미를 해요. 그 소설인데요. 그래서 허구적 인물이나 사건이 등장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허구입니다.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고요. 화자, 이제, 아니, 뭐라는 거야. 서정갈래에서는 이제 화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전달했다면, 서사갈래에서는 서술자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옆에 거 딱 중요하지 않아요? 주제는 모두 알잖아요. 작가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나 작가의 가치관, 인생관, 재경관 등에 담겨 있는 것이 주제고요. 구성으로는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이 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요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고전을 한번 배울지 모르겠는데 배우면 이게 정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 외워두시고 가시는 게 좋고 다음은 문체입니다. 문체라는 것은 작가가 글을 쓰는 방식과 관련하여 문장에 나타나는 개성적인 특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체는 이제 문체라는 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말만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놓는다면 어떤 작가는 안녕하세요 라고 영수가 얘기하자 안녕하십니까 만수 선생님이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작가마다 문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눈길이라는 이제 또 작품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딱히 지금 막 엄청 볼 수 있는 것들은 없고 위에서 봤던 화자 보면은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등장합니다. 위에서는 나라고 하는 화자가 등장을 했었죠. 쭉 내려가서 극갈래입니다. 극갈래는 정말로 모든 애들 중에서 딱 봤을 때 이게 극갈래구나 라고 볼 수가 확인이 가능한 친구인데 딱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제1막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극갈래라는 것은 이제 연극이나 영화를 찍기 위한 대본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갈래라는 것은 딱 봤을 때 이게 극갈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극의 극을 생각하셔서 극갈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사갈래와의 공통점으로는 사건을 통해 주제를 드러냅니다. 서사갈래는 시인데요. 시는 아무래도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건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돌달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극갈래도 마찬가지로 사건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이야기가 전달이 됩니다. 다음으로 서술자가 극갈래는 없어요. 그냥 단순히 배우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어진다거나 또는 나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해줄 뿐이지 거기서 이야기하는 서술자가 없고요. 두 번째로 현장성이 강합니다. 앞에서 연극을 생각을 하시면 앞에서 바로 연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성이 매우 강하고요. 다음에 시공간, 인물수 등 장면 구현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극은 아무래도 백만 대군이 앞으로 질주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게 되면 백만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데려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극갈래 구성 요소로는 인물, 대사,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 정말 특징인데 밑에는 옆에 맛볼 필요가 없고 그래서 여기 안중근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유명한 분의 이런 식으로 대사가 등장을 하죠. 다음에 밑으로 보면은 이렇게 안중근 손가락을 자르고 태극기를 꺼내 보여 청년들의 범죄가 되면서 동작도 등장을 합니다.
다음에 교술관례인데요. 교술관례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일기입니다. 일기. 자신의 감정을 어떤 틀 없이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작가의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이 그대로 얻은 깨달음이나 통찰을 글로 표현하는 문학 양식인데요. 그 특이한 점은 교술관례는 틀이 없습니다. 어떠한 제약이 없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고, 보통은 깨달음이 등장을 해요. 대부분 깨달음이 등장을 해서 마지막이나 끝에 내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이 드러나고요. 두 번째로 제재 구성 문제인데 아무래도 틀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독창적인 표현 문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작가의 개성이 굉장히 강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자, 밑에 죽은 새를 위하여라는 지문을 가져왔는데, 밖을 내다보기 위해 혹은 빛을 끌어내기 위해 인간들은 집을 창을낸다라고 하는 자신의 작가의 생각이 드러났습니다. 나라고 하는 작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점은 뭐 다른 곳에서는 다 배우들이 자신의 캐릭터나 또는 화자, 서술자가 등장을 해서 다른 사람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다면, 교술관례의 특징은 내가 내 얘기를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힌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기 전에 이제 단순히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라는 느낌을 가져가시지 마시고 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간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국어라는 것 자체가 그리 길고 이렇다 보니까 외우기도 싫고 보기도 싫겠지만, 제가 문제를 풀었던 꿀팁으로는 문제를 이제 그 글을 다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이제 그 시험에 들어가면 정말로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글이 많잖아요. 실제로 되게 많은 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꿀팁으로는 글을 완벽하게, 이제 짧은 글은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암기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조금 암기해보고 이제 대충 대강 큰 부분 암기하고 내가 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다 이제 이해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구나 캐치할 수 있거든요, 문제를 하면. 그래서 더 간단하게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이제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 꼭, 네, 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세 번 찍는 건데.